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책 과정을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했었고 그 첫 단계로 문제 형성 단계였었죠. 정책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문제 형성 단계,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했었고, 문제 형성 단계를 또 작게 구분해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였었고, 두 번째가 정의하는 단계라고 했었죠. 문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뭔가 바라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그보다 못할 때, 갭이 존재할 때 문제라고 일단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인식이 되는 것은, 거기에 주의가 기울여지는 것은 모든 갭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한계 허용 수준 또는 용인 수준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갭이 용인 수준보다 훨씬 더 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인지가 된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차원의, 공동체 차원의 문제인 경우에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과정에 의해서 문제 인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아젠다 세팅이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을 했었죠. 아젠다라는 것은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잠재적인 이슈들 중에 어떤 이슈들을 골라서 정부가 해결할 공식적인 의제로 만들 것이냐, 이게 정책 의제라고 얘기를 의제 설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온갖 잡다한 불만과 요구사항들, 그 중에 일부가 걸러져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사회적 쟁점이라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있고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정도라면은 사회적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그 중에 또 일부가 걸러져서 공중의제가 되는데, 사회적 쟁점 중에서 이 이슈는 마땅히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경우를 공중의제 또는 시스테믹 어젠다라고 말했었고, 그 중에서 또 일부를 실제 정책 담당자들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겠다라고 설정한다면 그게 이제 공식의제 혹은 정부의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주도 집단에 따라서 누가 주도하느냐 관점에서 정책 의제가 설정되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했었죠. 바깥에서 먼저 요구해서 들어가는 외부 주도형, 그다음에 반대로 정책 결정권자가 먼저 이슈를 인식한 다음에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설득시켜 나가는 동원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 접근형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연을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중간에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정책 결정권자에게 접근해서 정책 의제로 올려놓는 그런 케이스였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회 전체 차원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 같이 동시에 이거 심각한 정책 문제다라는 인식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죠. 지난번에 외부 주도형의 사례로 몇 가지 소개를 했었고, 쟁점 확산 얘기를 했었고, 정부가 주도하는 모빌라이제이션의 케이스에 대해서 슈퍼컴퓨터까지 얘기를 했었죠. 위기 상황에 의해서 정책 의제가 설정되는 그 실제 사례 중에 예를 들면은 70년대에 두 차례 걸쳐서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는데, 중동 지역의 산유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대폭 올리게 되니까 석유를 사용해야만 되는 현대 사회에서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굉장한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기름값이 여기 앞에 보면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2.5달러에서 4배가 넘는 11.7달러, 근 5배 가까이 급증을 하게 됐으니까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에너지 문제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동력자원부라는 부서가 중앙 행정부의 조직으로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 당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동시에 야 이거 큰 문제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됐었다라는 거고 1991년에 두산전자가 있는 그 구미의 공장에서 그 페놀이라는 그 컴퓨터 기판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유해 성분인데 굉장히 독한 성분인데 이게 이제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 이전에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 대규모로 걸쳐서 이런 그 심각한 독성 물질에 의한 오염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야 환경 보호 문제 심각한 정책 문제구나라는 인식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김영삼 정부 초기에 각종 안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우리 여기 저 학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성수대교 있죠. 이게 출근 시간대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강남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또는 강북에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때 죽은 사람도 많았는데 성수대교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최고급 백화점 중에 하나인 삼풍백화점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폭삭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야 이 공사하는데 건설 또는 토목공사하는 데 있어서 안전 점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뤘구나.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 것도 설립이 되는 식의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면은 그 내부 접근형이라는 것 그 밑에 음모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내부 접근형 경우 지난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줬던 것이 슈퍼컴퓨터였죠. 근데 그거를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었어? 언제 들어왔어? 얼마나 줬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개인들이 또는 뭐 과학자들이 자기들만 좋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했는데 개중에는 내부 접근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중들의 어떤 공감을 사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야 이거 누군가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몰래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음모형이라 그래요. 누군가 뒤에 숨어서 음모를 꾸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채로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정말로 이런 음모가 있어서 했던 건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로 인식되는 것들 중에서 걸러져서 극소수만이 정책 의제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부의 정책적 해결책으로 풀리지 않을까? 왜 정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쉬운 부분들을 다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게 가리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앞으로 이제 두어 번 더 나올 텐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그 학문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주목했을 때 주목하고 나를 지금 보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지금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출석 부른 다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내가 뭐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 김정수 교수가 앞에서 수업한 내용이 다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란으로 비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은 동시에 다른 사안에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나는 수업도 들으면서 동시에 이따가 수업 끝나고 우리 애인 만나서 뭐 해야지 생각할 수 있어. 그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잠깐 동안 수업 듣다가 잠깐 동안 딴 생각하고 또 잠깐 동안 여기로 돌아와서 수업을 듣고 잠깐 동안 딴 생각하고
요거는 가능해.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컴퓨터에 비유하면은 시리얼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단 하나의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동시에 두 개, 세 개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했었던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가 여러 개야. 말하자면은 뇌가 여러 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각 뇌가 각자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이따 끝나고 우리 애하고 뭐 하고 놀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동시에는 처리할 수가 없어.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이슈의 수는 결국은 제한되어 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는 거다.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는 관심, 어텐션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희소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궁무진한 모든 이슈에 다 오지랖 넓게 다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어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인지 능력상의 한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동안 수업 듣고 잠깐 동안 딴 생각하고 요거를 빨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혹시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동양 바둑은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서양의 체스 챔피언들 중에 보면은 체스를 무지 잘 두는 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혼자서 동시에 한 10명, 20명 같이 체스를 두는 거야.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 이제 체스 마스터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마스터쯤 되는 사람은 예컨대 10개, 20개 게임을 막 하는데 잘 생각하면 동시에 10명하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야. 한순간에는 한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스터하고 경기하고 있는 아마추어 체스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치 자기하고 그 마스터하고 1대1로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남녀관계에서 잘하면 플레이어블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들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지 빨라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요일마다 정해가지고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C라는 여자 이렇게 만나. 이걸 더 빨리 하면은 1시간별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1분 단위로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1초 단위로 이게 더 빨라지면은 마치 동시에 여러 사람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쓰는 컴퓨터예요. PC예요. 이게 PC 성능이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마치 동시에 여러 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한순간에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옆에 거 했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뭐 컴퓨터는 컴퓨터고 그 다음에 그 정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시스템 시어리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자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 뭐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도 그렇지만은 정부라는 조직 또는 정부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능력, 한정된 자원 이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장 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과부하야. 여러분 요새 뭐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래요. 하다가 가끔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아무런 작동이 안 돼. 마우스도 안 먹고 터치해도 안 먹고 그냥 꺼지지도 않고 그냥 딱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야 할 수 있는 맥시멈 커패시티가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그냥 과도하게 그냥 막 쿡쿡 찔러대면서 일을 막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더 이상 못한다고 나자빠져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사람도 그래. 사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일정한 범위가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과도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억지로 욕심내서 하다 보면은 몸살이 걸려. 그래서 일 열심히 하다가 아프다고 들어눕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얘 그냥 냅뒀다가는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다가 완전히 망가져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일단 딱 쳐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중간에 딱 멈춰버리는 거. 여러분이 중간에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몸살 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쉴 때가 됐다. 맥시멈 커패시티 이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정부라는 조직 관점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정부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 정부 바깥에서 환경에서 정부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 이게 정책 팔리스 디맨드가 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외부 접근형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 하여금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가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수많은 요구들을 정부라는 시스템이 다 처리해주면 좋은데 그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컨대 스마트폰에 그 용량이 뭐 요즘 어떻게 되나 뭐 한 12기가 좀 되나요? 보통? 12기가 메모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보고 싶은 뭐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걸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합치면은 뭐 한 1TB쯤 되는데 내 핸드폰에는 12기가밖에 못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요구하는 건 엄청나게 많아.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걸러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수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이론에서는 요 걸르는 작업을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요걸 필터링 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이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쭉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깨끗한 물만 들어가고 물 아닌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죠.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불만거리들이 정부에게 쏟아지는데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걸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걸르느냐?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이 여론을 감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는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일종의 걸르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식적인 참여자, 비공식적인 참여자 이런 얘기 했었죠. 정당이 무슨 역할하고 뭐 언론이 뭐 하고 최종적으로 걸르는 작업이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비서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하느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요구들이 들어와. 그중에서 일부만 들어간다. 어떻게 누군가가 여기서 걸르는 역할을 한다. 요구사항들을. 이걸 우리가 시스템 이론에서는 필터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는 뭐 조직 이론에서는 이걸 뭐 그 문직이라는 역할, 그 문직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게이트 키퍼라는 거죠. 문간에 딱 서가지고 넌 들어가면 돼, 넌 들어가면 안 돼 하는 거. 우리 사회대 1층 현관에 경비 아저씨가 있지.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가 딱 봐가지고 학생 같으면 들어가도 상관없지만은 뭐 잡사인 같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게 게이트 키퍼 역할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아까 점심을 사회대 학생회 임원들하고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엘리베이터를 사회대 학생들보다는 사실은 딴 학생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못하게 하든지. 딱 요거죠. 타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 인원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전기값도 사회대에서 내는 거야. 사회대 행정팀에서. 그러면 필터링 시켜버릴까요? 학생증 검사해서 사회대 학생들만 엘리베이터 타도록? 네,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질문은 왜 모든 사회 문제들이 정책 의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고 지금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이슈가 정책 의제로 들어가고 왜 다른 이슈는 안 들어가게 될까라는 이슈, 그런 질문입니다. 왜 어떤 거는 정부에 의해 가지고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되고 왜 어떤 이슈들은 외면당하는가, 왜 포함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다원주의 또 뭐 엘리트 이론 또 뭐 무의사결정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정정길 교수님 교과서에는 295쪽부터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선 다원주의라는 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 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안들이 공식 의제로 최종 채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이익 집단들끼리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정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에서 볼 때는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 폴리티컬 게임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어떤 특정한 이슈가 들어왔냐? 그거는 그 이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정치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안들이 정책 의제로 올라간 거다. 그럼 정책 의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도 이익 집단들 간의 파워 게임에서 밀려난 거예요. 이기지는 못했어. 그 자기네 의견을 올려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다원주의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학자가 미국의 로버트 다할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다원주의가 미국 민주주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미국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에서 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면서 다원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엘리트 그룹이 없다라는 말은 안 해요. 분명히 엘리트 그룹이 있기는 있는데 분야마다 영향력 있는 엘리트가 다르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환경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말을 잘하는, 영향력이 있는 엘리트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경제 문제에서 영향력 있는 엘리트 그룹이 있어. 이게 서로 다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것인가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봐야 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이익 집단들이 싸우되 진창에서 싸우는 것처럼 하기보다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명분이 서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취합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엘리트 이론 시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엘리트 집단들은 사회 내에 굉장히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어떤 엘리트 그룹들은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네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데 정치적 영향력은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 이론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익들 또는 수많은 그룹들이 과연 영향력 면에서 동등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게임은 해보나 마나다라는 거죠. 결국은 엘리트 그룹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항상 정책 의제로 설정해놓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크시즘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의사결정 또는 비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Non-decision theory라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신엘리트주의라고도 하는데, non-decision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개념입니다. 권력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얼굴은 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뭘 정하는 힘.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하면은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이 힘. 그런데 이 바크라크와 바라츠라는 학자가 권력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두 번째 얼굴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뭔가 불리하거나 좀 껄끄럽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사안이라면은 아예 사람들이 이야기도 안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힘.
아예 이야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은 존재하지만 그 상황이 사람들 머릿속에 전혀 인지가 안 돼요. 또는 인지가 된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라는 생각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문제 제기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의제로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아예 봉쇄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on dissent이라는 거는 개념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의사결정자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 또는 이익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걸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결정을 non dissen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말이 좀 꼬이죠.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왜 가만히 있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아무 생각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가만히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non dissent이라는 것은 두 번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샤슈나이더라는 학자는 편견의 동원, mobilization of bias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비슷한 용어입니다. 사회적으로 편견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동원돼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 말은 곧 특정한 방향으로만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쪽으로는 고개를 못 돌리게 만든다. 근데 이걸 억지로 막 붙들어 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다른데 뭔가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편견의 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1980년에 그 신군부 세력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데모를 진압하면서 특전사 보내고 뭐 무자비하게 막 학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 한참 동안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보가 유포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은폐시킨 거죠. 사실을 은폐시킴으로써 신군부의 그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행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아예 않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의 은폐 또는 왜곡이죠. 왜곡이라는 거는 그 당시 신문에서 보도를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광주의 이 폭도들이 도청이나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이놈들이 폭도를 변했다. 그런데 여기 뒤에는 또 북한의 빨갱이 간첩들이 뒤에서 사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의 그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한참 뒤에나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가치 체계의 왜곡이라는 것, 삼종지도 뭔지 압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나? 삼종지도가 들어는 본 사람 뭘까? 세 가지를 따라야 된다라는 건데 뭐니? 자네 한번 얘기해 볼래? 삼천교육대하고는 상관없고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사실 유교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이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데올로기죠. 삼종지도. 여자는 태어나서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말을 쫓아야 되는 거고 결혼한 다음에는 서방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아들의 뜻을 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여자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존재야라는 식의 왜곡된 가치 체계를 유포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세상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슈 제기를 못하도록 그냥 원래 의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컨대 회교권 국가들 중에 보면은 여성들이 꼭 이 히잡을 차고 다닌다든지 또는 뭐 눈만 내놓고 다닌다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 그 우리로 치면은 뭐 슈퍼스타 K 같은 거 비슷한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떤 여성 출연자가 있었는데 여성이 나와서 노래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어떤 여성 한 분은 춤을 췄어.
근데 그 춤이 우리가 볼 때는 춤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몸을 살짝 요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이 여자 고향에서는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지역에 이맘이라고 있습니다. 회교에는 그 우리로 치면은 뭐 교황은 아니지만 주교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최고로 존경받는 그 정치 지도자인데 그 지역의 이맘이 저 여자는 우리 고향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는 그냥 세상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슈 제기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죠. 왜 여자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슈 제기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치 체계를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하면서 유신 헌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종신토록 대통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끔 헌법을 바꾸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분단된 상황이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다. 우리 북에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악독한 북한 빨갱이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양과 같은 민주주의 그대로 하자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상황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대통령 오래 해먹어도 괜찮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지 마.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슈 제기가 안 되도록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치 체계를 왜곡하는 것이고 폭력이나 협박 이거 자주 쓰는 겁니다. 특히 70년대 환경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이런 거는 아예 사회적으로 이슈 제기를 못하도록 누군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뭐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인권 얘기하다가 아니면 이제 지금 국정원의 옛날 전신인 그 중앙정보부에서 잡아갖고 가가지고 뭐 남산이나 아니면 지금 숙명여대에 있는데 남영동 그쪽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물고문 무슨 고문 하다가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들이 폭력과 협박이고 기존 혜택을 박탈하든지 또는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것도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두들겨 패서 안 되면은 야, 너 한 자리 줄게 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하나 줄게 어디 땅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하는 것. 또 전형적인 무의사결정 방법이고 쟁점 확산을 억제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론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언론사에게 매일같이 보도 지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틀 내에서 보도해라. 함부로 딴소리 했다가 가만 안 놔둔다라는 식으로 쟁점 확산되지 않도록 했었죠. 실제로 있었던 참 웃지 못할 일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초기 시절에 전 대통령이 어디 이제 뭐 외국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써라 하고서 내려보내는 지침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그 비행기 안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읽는 책이 뭔가 봤더니 정약용의 목민심서였더라. 그래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근심 걱정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이런 걸 써라 하고서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통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의 부정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7, 80년대 항상 썼던 방식이 지금으로 치면은 종북이라는 딱지 붙이기, 옛날에는 용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사실 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터부시되기 딱 좋은 말이고 그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딱 쉬운 말이다 보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빨갱이, 북한을 이렇게 하는 자, 용공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함부로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또 뭐 있으면은 그렇게 하다가는 국가 안보가 져야 되는데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것도 가끔 쓰는 얘기입니다. 뭔가 어떤 그 개혁적인 이야기가 나오려 그러면은 그거 하다가 지금 그렇지 않은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란 말이냐. 요게 실제로 2004년에 그 성매매 특별법이 강화되어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나오려고 할 때 고즈음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썼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매매 단속 강하게 하면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때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논거 중에 하나가 IMF가 98년에 터졌잖아요. 근데 성매매 특별법이 2004년도라. 그럼 IMF 이제 벗어나기도 어려워가지고 막 헉헉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성매매 강하게 단속하면은 제2의 IMF 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은행이 망한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성매매 단속을 하면 은행이 망한다라는 얘기가 왜 성립이 되는지? 성매매가 하도 잘 되니까 또 이 술집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연관된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니까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호텔도 짓고 술집도 짓고 뭐 별의별 거 유흥 이런 시설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면 장사가 안 될 것 아니냐. 장사가 안 되면 빚을 못 갚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은행은 대출해줬다가 대출을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이 흔들리면 큰일 난다. 이런 걸 강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걸 강조하는 이게 만약에 강조가 돼서 이게 먹히게 됐으면은 이 논리가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은 성매매를 지금처럼 강하게 단속하고 하는 이런 일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관심을 쏟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릴 뻔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결국 문제의 부정적인 성격.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두운 면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뭐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지배적인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거. 이거 7, 80년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환경이 문제냐? 인권, 야, 지금 무슨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의 지배적인 당시의 지배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 뭐 남성 우월주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삼종지도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뭐 여자와 북어는 뭐 패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남자는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이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입하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다라는 인식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법을 찾는 시도도 없어진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연 전략, 이것도 자주 써먹는 정법인데, 이 앞에 것들 해가지고 무마할 수 없을 때 흔히 써먹는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아, 그 좋은 지적입니다. 중요한 사안이죠.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위원회를 만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리 심도 있게 우리 분석해 봅시다. 그 얘기는 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한다라고 대놓고 말하기 뭐하니까, 미안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언제까지? 그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고 아무튼 깊이 있게 연구해 보자. 이게 계속해서 질질질 그 진이 빠지도록 연기하는 그런 전략이고, 그다음에 정치체제 규범이나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하거나 개혁해가지고 아예 이슈 자체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무의사결정은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 이건 넘어갈게요. 교과서 299쪽에 보면은 팔러스 엔트러프리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로 엔트러프리너라는 개념이 그냥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인데 뭔가 좀 혁신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사람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책 선도자라고 번역은 안 하고 정책 기업가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책 혁신가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정책 선도자 정도 개념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책 선도자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특정한 보통 이제 개인을 지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문제다, 그러니까 정책 의제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또는 그 의제 자체가 사안이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꼭 해야 돼, 이런 정책을 꼭 시행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안이 정책 의제화 되도록,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책 수단이 시행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정책 선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시장에서 엔트러프리너라는 말을 쓸다면 이런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그냥 나도 그거 할게 끼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혁신적으로 해서 개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엔트러프리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 영역에 있어서 이 엔트러프리너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새로운 문제를 인식시키게끔 한다든지, 새로운 그 대안을 개발한다든지, 또 뭐 여론을 막 동원한다든지, 또는 그 성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쭉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요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실제 예를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오명이라는 분은 전에 우리 옆에 건국대 총장도 하셨고 동아일보 사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5공화국, 그러니까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비서관도 했었고 최신부 차관, 장관 했던 분이 34살에 최신부 차관을 해서 우리나라 차관 중에는 최연소 차관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전공 분야가 컴퓨터 쪽이야. 그런데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과학기술 비서관 또 최신부 차관 장관 하는 동안에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정보 체계론이 갑자기 행정고시 과목이 되고 뭐 했던 거. 그 전두환 대통령을 움직였던 분이 사실은 이분이라고. 이분이 정보화 이건 우리가 일찍 나갈 수 있다. 아직 다른 나라들이 많이 안 나간 상황이니까 우리가 먼저 나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해서 8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내고 혁신적으로 이제 추진했는데 대표적인 게 정보화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때 이 사업 일환으로 그 초, 중, 고등학교에 PC 보급하는 것 정부 돈으로 해가지고 PC 막 보급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이런 것도 열고 또 전국의 각 특수대학원들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특강하면서 정보화 세계는 이런 거다. 막 책도 쓰고 정보화 세계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막 홍보하고 막 그 추진하고 또 기업들 이거 하면은 망하는 거 아닌가 망설일 때 막 투자하게끔 막 뒤에서 막 부추기고 그래서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삼성, LG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걸 처음 추진하게끔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오명 씨예요. 그때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이거 하면 충분히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해서 막 그 장려했던 이런 분이고 이 오명이라는 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보화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던 시절에 좀 멋있게 말하자면 선구자적인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미래 나가야 된다 해서 정보화 추진하고 전자산업 육성하는 거 그 계획 만들어 가지고 하고 막 그랬었죠. 그 당시에 마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반대했던 것처럼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정보화 또 전자산업 이거는 굉장한 하이 테크놀로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그다음에 그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다라고 그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게 강하게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의 이 통신 대국, 정보통신 대국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이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하면서 막 자기가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 사안을 정책 의제화 만들어 놓고 또 실제 정책적인 그 집행까지도 밀어붙였던 분이죠. 김강자라는 분은 우리 그 경찰계에서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여성이 지역의 경찰서장이 된 건 최초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2000년도에 종암동 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은 뉴스에 옛날 뉴스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텍사스 습격 사건인가 그래서 그 종암경찰서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 일대가 지금은 막 개발이 돼서 깨끗해졌지만 옛날에는 거기
뭐 유흥가, 뭐 사창가, 술집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순찰하면서 그냥 막 그 다 조사했어. 거기 일하는 여성들 다 조사해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윤락행위죠. 지금의 이제 성매매인데 그 자체가 그때도 불법이었지만은 이걸 다 통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소한 애들, 미성년자 애들 데려다 놓고서 이거 시키는 거는 이거는 가만 안 냅두겠다 하고 해서 그 포주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니네 빨리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다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 덕택에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이라는 것에다가 그분이 부임한 곳이 하필이면은 이렇게 그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고 거기서 또 막 그렇게 단속하는 거 대대적으로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그 미성년자 데리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그런 이슈를 크게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는 데 됐고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성매매 특별법 강화되는데도 굉장한 역할이 있었고 이분이 그다음에 제한적 공창제 요거는 나중에 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그 몇 번 얘기했었던 2004년도에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인데 그 누군가 팔리스 엔트르프레뉴어에 해당하는 핵심 3인방이 바로 이 앞에 보는 이분들입니다. 이때가 2004년도가 노무현 정부 초기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 여성부의 장관으로 지은희 씨가 됐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그 당시 변호사였었던 강금심 씨를 법무장관으로 앉혀놨는데 그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 지금은 변호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세 분이 예전에는 윤락이라고 해가지고 돈 받고 성행위를 하는 여성만 단죄하는 쪽으로 주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니 이건 애당초 그걸 하겠다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남자가 나쁜 놈이지 해서 양쪽을 다 처벌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고 뭐 강화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성매매 특별법이 2004년도에 신속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주도했던 분이 의회에서는 조배석 의원이었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국회에서 조배석 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떠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행정부에서 이걸 커트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 행정부 안에 여성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법무장관도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수적으로 따지면 국무회의 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인데 이 사안이 나오는데 이 연구 논문을 읽어보면 그래요. 이 사안을 논의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막 이거 이렇게 막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고개 숙여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 통과되고 그래서 법으로 성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어떤 사안을 이슈화시키도록 정책 의제화시키도록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법 정책을 만들도록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팔리스 엔트러프레너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었던 이 김조광수 감독 같은 사람 동성 결혼이라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그동안 많이 금지되어 있었고 금기시되어 있었고 법으로도 물론 지금 허용되지 않는 거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지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는 그 지위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틈만 나면 왜 안 되는데 우리도 해줘 하고 막 요구하면서 이슈화하려고 하는 거죠. 전태일이라는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1970년도에 그 청계천의 피복 공장이 굉장히 많이 쭉 늘었었어요. 지금 뭐 평화시장 있는데 이거 이쪽으로 그냥 그 무지 많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뭐 근로 3권이니 뭐 이런 거는 헌법에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러니까 노동 문제라는 것 자체를 말하면은 완전히 빨갱이 취급당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전태일 씨가 청계천 피복 노동자로 일하다가 평화시장에서 일했었는데 항의하면서 분신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로 영화 나온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청계천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청계천 육 갈 거예요. 거기 버들다리라 그러던데 거기에 가면은 이 전태일 씨 요 그 흉상 있고 거기 전태일 뭐 기념교라고도 하고 하는데 혹시 청계천 걷다가 거기까지 가보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런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제일 아까운 것, 목숨을 던져가면서 우리 사회에 또 정책 결정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근로성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팔레스 엔트러프리너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책에는 311쪽의 7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 쭉 나열적으로 본 겁니다. 물론 이것만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주로 보니까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다 해서 첫 번째로 유형이 첫 번째 그룹이 주도 집단 그리고 참여자인데 정부 내부에 있는 공식 참여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 있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봤었던 법무장관이 누구였느냐, 또 여성부 장관, 또 마침 또 국회의원에 누가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4대강 사업이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갔겠죠. 또 외부의 주도 집단이라는 것 이것도 비공식적 참여자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뭐 언론 우리 같은 경우는 메이저 언론사들 중에서 예컨대 뭐 조중동 또는 뭐 한겨레 뭐 이런 그런 언론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NGO 중에서도 좀 그 영향력이 있는 큰 NGO들이 제시하는 그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요소로 꼽는 것 중에 보면은 정치 체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거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된 거는 1991년부터인가 그래요. 그 이전에는 지방의회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시장 또 도지사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다 파견해서 임명을 했어요.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이었죠. 근데 지금은 각 지역에서 자기네를 대표해주는 지방의회도 뽑고 또 시장이나 뭐 도지사 또는 구청장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제도가 없이 그냥 중앙에서 막바로 임명을 해버리는지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이슈가 정책 의제가 되느냐 하는 것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도 중앙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임명하고 할 때는 지방에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정책 의제로 채택되기 어렵겠죠. 또 정치적인 분위기라든지 또는 이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80년대 그 이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요즘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통점은 뭐냐? 정부는 또 관료제는 이거는 비대하고 비만하고 비효율적이고 나태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시장은 효율적이고 아주 좋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7년에 선거가 있었고 98년 이제 2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그랬지만은 취임 이후에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 이슈가 공기업들을 개혁하는데 그냥 개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민영화시켜버리겠다,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시장은 효율적이고 시장은 믿을만하고 정부 관료자는 에이 별로 믿을만하지 못해, 부패하기 쉬워, 비효율적이야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데올로기 하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사안이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선거가 있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비리 사건이 터진다라든지 하는 이런 그 정치적 사건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사안이
정책 의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요즘 그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사안들이 정책인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된 사안이 정책 의제가 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특성과 사건 뭐 이거는 근데 문제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회대 수업을 듣는데 수업 들어가는 강의실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답답해 죽겠어. 이거를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느냐, 우리가 등록금을 얼마나 내는데 이런 열악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수업하란 말이냐 라고 정부나 교육부에 요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얼마만큼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적 유의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가구가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다. 이러면 사회적 유의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회대 학생 몇 명이서 아이 강의실 기자재가 안 좋아요 하고 떠드는 것 정도는 그래 불편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그 뭐 컴퓨터 안 하면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도 주의를 안 기울이겠죠. 그럼 무엇이 사회적 유의성을 좌우할까? 어떤 사건의 그 규모나 또는 강도나 범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사진으로 보여줬었던 옛날 성수대교 무너졌다 하는 거. 이거는 서울에 있는 한강의 그 엄청난 규모의 다리가 그것도 출근 시간에 생중계까지 됐었어요 그때. 출근 시간에 갑자기 그냥 한 블럭에 이게 뭐 금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있을 일이냐? 또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이게 만약에 시골에 조그만 뭐 상가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냥 뉴스 시간에 뭐 시골 어디에서 뭐 2층 상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났어. 아무도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삼풍백화점 어딘지 압니까? 어딘지 압니까? 모르나?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어디 있습니까? 네? 대법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 네? 네. 그 동네는 누가 많이 가겠습니까? 그 백화점에는. 당연히 부자들이 많이 가겠지. 그런데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 앉았어.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뭐 금강갈 정도도 아니고 한 층이 어떻게 된 정도 완전히 통째로 무너져 버렸다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야. 사람도 많이 죽었어. 실종되고 죽고 많이 그랬어. 이것만 해도 사회적 유의성이 충분할 텐데 이게 어디 저 시골도 아니고 서울에서 제일 부촌이라는 데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유의성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거죠. 또 문제의 외형적 특성, 이거는 문제가 복잡하거나 추상적이면은 사람들이 잘 신경을 못 써. 지난번에 예로 들었던 그 슈퍼컴퓨터 문제 같은 경우 그렇죠. 그냥 간단히 설명해도 그런데 그거 진짜 자세하게 설명하고 컴퓨팅 파워 어떻게 계산하고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면은 사실 전문가들 아닌다 하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쏟게 돼. 그런데 이해하기 편하다. 그러면 이게 쉽게 문제가 되는 거야. 누가 군대 안 갔대. MC몽이 군대 안 갔대. 이빨 빼고 어쩌고 하면 군대 안 갔대. 이거는 쉽단 말 이해가 금방 돼. 추상적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는 의제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군대 문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문제 내용상 특성으로 그 사안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또는 이익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 이건 나중에 정책 변경 수정할 때 보도록 하고 윤리적 당위성이 큰 사안 같은 경우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신속하게 정책 의제화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몇 번 설명했었던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성매매라는 거는 부도덕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 그럼 경제적 어쩌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대놓고 얘기 못하고 뒤에서 그냥 꽁얼꽁얼 대는 정도였어요. 대놓고 앞에서 얘기하면은 미친놈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거? 저 자식이 저게 지가 성매매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얘기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안, 그 윤리적으로 너무나 당위성이 큰 사안이 이슈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버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의제화가 되고 정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도가니법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죠. 장애인들
그 어린 장애인, 그 가뜩이나 어려운 그 장애 아이들 교육하는 데서 세상에 딴 데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이런 처죽일 놈들 이런 공분이 순식간에 쫙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는 너무너무 빠르게 보통 법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데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싹 처리돼 가지고 정책 의제화되고 법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설레라든지 유행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창 유행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그만큼 쉽게 정책 의제화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나 재난 아까 위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2004년도 성매매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동력 중에 사실은 이게 있었어요. 아까 그 세 사람의 정책 선도자들이 있었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실은 2000년과 200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집창촌이라 그러죠. 군산의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집창촌에 화재가 나서 5명,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14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안 자체가 윤리적 당위성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재앙이죠, 재앙. 수많은 그 아까운 인명이 불에 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좋은 일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다. 이런 그 사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정책 의제로 설정이 되는데 이런 사건들을 불을 붙였다라고 해가지고 점화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의 초점이 관심을 이렇게 딱 초점을 모으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포커싱 이벤트라고 합니다. 초점 사건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해서 초점 사건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그 불을 그 지피는 효과 또는 방아쇠를 탁 당기는 효과 그래서 점화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 앞에 있는 것 잠깐만 여러분 한번 볼래요? 지금 굉장히 길게 써 있긴 하는데 이게 2002년도에 군산시 개복동에 있었던 화재 사고의 내역입니다. 사실은. 자,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은 정책 의제가 된다.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 사건을 이제 객관적으로 기술한 거야. 굉장히 길어. 현실은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사를 사고 내역서를 읽어보면은 성매매 특별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잊어버리고 선입견 없이 요 사고 내역을 딱 읽어보면은 일단 아마 이런 생각은 들 겁니다. 어우, 사람이 죽고 뭐 이렇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아이고 하는 생각은 날 거라고. 이걸 보고서 야 대한민국 해피하고 잘 굴러간다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 그리고 불만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들어. 요게 문제 인식이라고 그랬죠. 문제 정의라는 거는 그 다음 단계야. 자, 여러분이 이 사고 내역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자,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는 이게 그래서 자,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걸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경우는 요 사건이 성매매라는 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 요게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면서 나왔던 게 성매매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 내역을 다시 한번 잘 보면은요. 우선 이렇게 쭉 보면은 화재 발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은 화재 예방이 제대로 안 된 것이 문제다. 소방당국이나 또는 관공서에서 소방점검 왜 이걸 제대로 안 했을까?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 있었겠죠. 사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또는 뉴스에서 화재 사건을 접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화재 장비를 뭐 제대로 안 갖춰가지고 뭐 그렇고 불난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화재와 관련된 것으로 문제를 정의해. 자, 또 밑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배전판 누전. 야, 이게 전기 장치를 왜 저렇게 했을까? 이거 전기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했다. 안전 불감증이다. 요렇게 이 문제 상황을 정의할 수도 있어. 또 뭐가 있습니까? 밑으로 쭉 보다 보면은 스티로폼으로 어떻게 됐고 유독가스를 했다. 아, 왜 벽 치장하는 거를 내장재를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 거로 썼느냐. 이게 문제다. 여러분 옛날에 대구에서 전철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납니까?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내장재가 이게 유독가스를 막 내뿜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요즘 전철 새로 만드는 것들은 그 헝겊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쇠판으로 이렇게 만들고 가지고 의자를 불에 잘 안 타는 걸로 만들어라. 그때 그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이것도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었겠죠. 또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가운데 중간쯤에 보면은 전 아무개 씨가 상가로 쓰던 건물을 합판을 이용해 불법 개조했다. 건축법에 어긋나게 왜 네 멋대로 공간을 마음대로 막 개조하느냐. 이건 잘못이다. 이거는 성매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문제로 정의될 수 있는 거였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불법 영업 나오고 그다음에 종업원 감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사하는 건 좋은데 왜 그러면 못 나가게 잠궈놔 밖에서. 이게 문제다.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었을 거고 또 맨 밑에 보면은 청소년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건물이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구역에 이런 게 들어오도록 왜 애당초 내버려 뒀냐. 정부는 뭐하고 있었고 관리 감독 관청은 뭐하고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성매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관할 경찰서 아니면 지역의 행정부서, 관공서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식으로 문제가 정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2005년도에 9월 달에 당시 이제 국회가 열렸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지검의 국정감사 나갔습니다. 그때 나갔던 의원들 중에 의원들하고 그 대구지검의 그 간부급 검사들하고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모 호텔 지하에 있는 칵테일 바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폭탄주 파티. 폭탄주 파티라고 말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원래 그 폭탄주가 검찰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대. 어쨌든 마셨어. 근데 그럼 마시다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있었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주성영 의원이 이분이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 술집의 마담한테 마담이니까 당연히 여성이죠. 여성한테 심각한 그 모욕적인 폭언을 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줬던 이 상황.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그 카툰에서 비판한 것처럼 왜 국정감사 가가지고 피감기관의 간부들하고 왜 술을 같이 마셔? 말이 안 되는 거지. 감사하러 나갔으면 철저하게 따로 있어야지. 왜 그러냐? 사실 이거 감사 나갈 때 그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피감 기관으로부터 일절 향응받지 않는다. 밥도 감사 나가는 기관에서 자기 돈으로 사 먹는다. 뭐 이거는 당연한 철칙이야.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왜 폭탄주를 마시느냐? 건전하게 술을 마셔야지. 술 문화,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가 문제다라고 시비 걸 수도 있었어. 또 주성영 의원이 그 여자 마담한테 술집 마담한테 폰을 퍼부었다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일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지도자급 인사가 고운 말을 쓰셔야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국어를 아낍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을 거고 또는 왜 여성 마담에게 그런 그 인신공격적인 그런 말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회의원이 자질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좀 뽑읍시다. 공천할 때 좀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 뽑고 유권자들도 이렇게
술 처먹고 국감 가가지고 그 마담한테 욕설이나 퍼붓는 이런 사람 말고 좀 제대로 된 인격자를 뽑읍시다. 선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하나 더 볼까요? 98년도에 그 유명한 오양 비디오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오씨 성을 가진 그 여자 탤런트의 그 사적인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녹화된 것이 인터넷으로 유출이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했어. 이 사건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누구나 동의를 했을 거라고. 자, 그럼 이 사건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정책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우선 왜 남의 걸 훔쳐가? 그 원본 테이프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얘기야. 남자친구의 남자친구가 훔쳐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유포시켰다는 거야. 왜 남의 거 함부로 가져가 허락도 안 받고? 도둑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걸 인터넷에 올려? 프라이버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운받은 사람들이 돈 내고 본 게 아니라 다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서 봤어. 돈 안 내고 그냥 봐. 불법 다운로드가 문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고 왜 애당초 결혼도 안 한 청춘 남녀가 그런 걸 해? 성적 윤리의 타락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안 했는데 왜 이걸 오양 비디오 사건이라고 불러? H군 사건이라고 안 부르고. 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여자 쪽을 써가지고 무슨 비디오 사건, 뭐 누구 사건 이렇게. 남자는 누구였는지 신경을 안 써. 그죠?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남녀를 심각하게 차별하는 그런 건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 인식이 됐다고 해가지고 곧 문제가 정확하게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 인식이 된 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냐 하는 거는 또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2008년도에 광우병 사건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하여튼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소고기 수입 늘렸다 그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고 뭐 통상 마찰이 있었다 그러고 또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고 머리에 구멍 나서 죽는다 그러고 막 떠들고 막 이러고 있어.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의 본질이 과연 뭘까? 정부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제 우리 도시 근로자들에게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을 확대시킨다 이거야. 그러면 싼 값에 좋은 고기 먹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려고 했었고 광우병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싸고 많으면 뭐해 그거 먹고서 머리 구멍 나서 죽으면 큰일이니까 이거는 먹거리 안전의 문제다 본질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먹거리 이걸 다 떠나가지고 세상에 미국 대표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말이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아이고 뭐 팔려 뭐 이러면서 그 협상을 하려는 말이 대등한 관점에서 하고 우리가 요구할 것 좀 요구해야지 미국이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굽신굽신하고 저자세 협상. 이게 주권 국가가 이게 뭐한 짓이냐 이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멍이 나건 말건 어쨌든 싼 값에 외국산 소고기가 막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한우 농가는 어려운데 더 안 팔리고 그러면 한우 농가는 누가 책임질 거냐. 한우 농가가 도산될 수 있다 염려를 했어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이 소고기 수입 확대하면서 걱정했던 건 사실은 이거였다 그래요. 한우 농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거 가지고 사실 유알 협상 때도 그러고 80년대 한우 농가가 또 데모한 적도 있었는데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정부를 욕할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정작 이 문제는 별로 신경 쓴 사람이 없고 딴 문제 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또 나중에 나왔던 얘기는 그럼 뭡니까? 불통 대통령 해가지고 뭐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대통령하고 대화하러 가자라고 했더니 뭐 명박산성해가지고 기억납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그냥 그 컨테이너를 쫙 쳐놓으니까 명박산성이다 그러고 대통령 만난다고 막 가니까 물총 쏴댔다고 해가지고 이 대통령은 뭐 소통 안 하는 불통 대통령 뭐 이러고서 소통 부재가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자, 문제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하겠는데 일단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문제 정의가 있어요.
문제 인식이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인식된 문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문제를 정의하는 건 역시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